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제 정치권도 올 게 왔다 이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배임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일단 4,800억 원을 이제 배임액수로 이제 산정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이 약정을 받았었다는 428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 경위를 설명하면서 적긴 했는데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그 혐의는 적용하진 않았어요. 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수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 곳이 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어쨌든 무조건 구속할 거야. 그리고 기소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 액수는 133억이잖아요. 그리고 배임 혐의가 4,895억이란 말이에요. 이 액수는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 동의안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가법 위반 뇌물이고요. 범죄수익은닉구제법 위반 이런 총 5가지의 법 위반이 이번에 적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28일 정도에 이것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결될지 부결될지 다음 주 28일까지 저희가 계속 전망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다. 이제 28일까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고 구체화돼서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쭉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 코너는 다른 순서에서 여러 번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상대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사실로 적시한 그것보다는 하지 않은 것을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왜 혐의 사실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뭐 선거 자금을 받았다더라. 그리고 또 대선 자금 받았다더라.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이 나왔습니까?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뭐 앞으로 더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수사통이라고 하는 반부패 1부, 3부가 같이 지금 동시에 구속영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해서 지금 결과물로 내놓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마치 파렴치한 사람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피의사실 흘렸던 거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유동규 남욱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원이라고 전해졌던 그 많은 사실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의도로 수사하고 있는 건지 질문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그 아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해충돌방지법하고 부패방지법은 배임 혐의에 따라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배임 액수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한 650억 정도라고 1차 수사 때는 적용을 했다가 지금 4,800억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배임 액수를 넣고 싶은 거는 많이 부풀리고 원래 받았다고 하는 액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계산법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지 뭐 어떤 배임 사건은 다 마찬가지지만 배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영역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FC 문제는 그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잖아요. 성남시 그러니까 그 성남FC가 받았다고 하는 걸 광고비로 볼 것인지 협찬비로 볼 것인지 그리고 협찬으로 받았다고 하는 돈의 성격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협찬비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남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남시에 있으면서 성남시 인허가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사안을 엮어서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도 또한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진짜 파렴치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뒷돈을 챙겼다. 그걸 정치에 이용했다. 이런 논법으로 적용됐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논리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과연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남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을 해서 또한 법과 규정을 좀 어겨가면서 특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그것만 해도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성남 FC 제3자 뇌물수수와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성남 FC가 2016년과 2017년도에만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관내에 있는 기업 4개 기업이 133억 원을 2016년과 17년에 딱 2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후원을 했거든요. 왜 후원을 했느냐? 각 업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후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남FC가 시민구단으로 사랑받고 우리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에서 우리가 기업이 있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야지라고 했으면 매년 5억이나 아니면 1억이나 매년 이렇게 후원하는 게 맞는데 이때만 했다라는 것은 뭔가 상당히 의혹이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제3자 뇌물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 그만두고 난 다음이니까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얘기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성남FC를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애초에는 일화가 운영하던 거, 우리가 이거 도저히 못 막겠다고 해서 처음엔 반대했던 거 억지로 떠안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살려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후원금을 협찬금을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 그만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지 그걸 지금 2해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적극적 행정이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처럼 지금 택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대장동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랑 함께 같이 택지 개발을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택지 개발하는데 인허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적극적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렇게 한 지자체장이 있습니까? 지자체장 그렇게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환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환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성남시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남시가 개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성남시가 다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지자체가 그거 다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리스크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성남시가 몇 천억 원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결국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근데 왜 성남시가 그거 다 갖고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지자체가 택지 개발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땅값 올라갈 거 예상하고 택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민간한테 그냥 분양하지 말고 비싸게 분양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땅값 올라가가지고 이익 많이 얻었는데 그 이익 성남시가 다 갖고 오지 않았다고 지금 검찰이 배임 혐의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또한 해석의 영역이다. 적용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개발과 관련해서요. 개발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허가받는 것, 하나는 토지 매입, 그리고 PF 자금 조달이에요. 이런 것들이 민간업자가 그 대장동이라는 토지만 갖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허가 문제 끝났죠. 토지도 강제 매입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PF 자금도 성남시가 보증해주고 있어요. PF 자금 끌어들이기 쉽잖아요. 민간업자들 돈 벌기 딱 쉬운 구조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 너희들 어려운 상황 우리가 같이 보증을 해주니까 좀 풀렸지.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금 더 많이 우리한테 줘.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규정 위반이고 법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애초에 LH가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이 그 가로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굉장히 골칫덩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공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위에서 부결하고. 그래서 공민영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사업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시가 모든 걸 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민간의 참여를 민간이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성남시가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민간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고 그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영역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좋아진 상황 이후에 나타났던 수익에 대해서까지 뭐 배임 혐의다. 그것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혐의 적용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요. 이번에 검찰이라는 권력의 속성이 저는 달라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에 검찰은 정치권하고 일정하게 공생관계이든 기생관계이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검찰 권력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그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검찰 권력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의 검찰이 일정하게 들어오려고 해도 그래도 제3자로 머물렀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거나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여야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지금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 옆에서 국민의힘의 권력을 만들 줄 알았더니 그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검찰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정치권 밖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 안에서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검찰의 모습으로 간 것이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게 또한 역사에 저는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비판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권한대행이었던 유동규 씨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들하고 부적절한 일, 돈 받고 술 얻어먹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 한 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책임 없어요? 정책실장 비서관으로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든 일을 다 같이 처리했던 정진상 씨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분신과 측근들이 구속당하고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성남시장 현재 당대표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대표에서 물러나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지 좀 헷갈리고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사과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했던 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장동과 유죄라고 보는 것하고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해서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언제 사과한 있습니까?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했는데 없어요. 왜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찾아보세요. 네, 없어요. 일단 지금 토론이 대장동 그 영장 청구한 것만 갖고 저희가 한 10분 넘게 지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일단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뭐 당론 그 확정 얘기까지도 일각에서 좀 나오다가 일단은 자유를 맡기는 쪽에 좀 가닥을 잡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어차피 뭐 부결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가결됐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정당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의 평가, 국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가결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 혐의자야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부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난 대선 공약,
지방선거 때 했던 얘기들, 저 불체포 특권 저 이거 폐기하겠습니다. 저 이거 혜택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탈탈 털렸는데요. 저처럼 깨끗한 정치인 어디 있습니까? 저 불체포 특권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수십 차례 했어요.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 점을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때 약속했던 그때 이재명과 지금 제발 이거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당내 비명계 의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호소하는 이재명,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게 더 당당하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정치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검찰을 이용해서 또 아니면 검찰이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럼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불체포 특권은 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라고 국회에 부여한 그 특권이다, 권한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독재라고 얘기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독재라고 사실상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검찰 독재 권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 그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 탄압한다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불체포 특권이에요.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재 정부 시절을 거쳐가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인들 혐의 막 씌우고 싶은 마음대로 씌워서 국회의원들 붙잡아가고 이런 시절 다시 겪지 않겠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최소한 공정함을 보이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공정성에 관한 게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나가서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의 검찰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활용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체포 특권은 독재 정권 시절에 네. 민주화 운동하던 야당 인사들을 못 잡아가게 국회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헌법상의 주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남시장 시절 저질렀던 개인적인 비리 의혹, 혐의와 관련해서 보호막이 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정면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떳떳하다면서요. 한 푼도 안 받았다면서요. 부정한 짓 안 했다면서요. 좋아요. 그러면은 정치 탄압하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보시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내놓은 증거와 본인의 소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자의 객관적인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요.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잦아들 겁니다. 검찰이 백현동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사건 수사 못해요 이제. 네, 그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정면승부하세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검찰은 기소할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법원이 아마 판단할 거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건 그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수순인 것 같고요. 과연 체포해서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아니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처럼 제1야당 대표가 어디 해외로 도망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주거지가 불명확합니까? 지금 공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구속됐는데 어떻게 증거인멸합니까? 그동안에 특수부 다 동원해가지고 다 털고 뭐 수백 회에 걸쳐서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증거 조작을 합니까? 근데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놓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 무슨 심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2017년도에요. 그때 막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일어나고 국민들 촛불로 시위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박근혜 도망갈지 모르니까 구속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현직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때 그런 입장과 지금 입장 그러면 달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중자 때는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때 했던 얘기와 약속과 지금 행동이 다른다라는 것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어디를 도망가요 그러면? 그거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뭐 대통령하고 지금 제1야당 대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언젠간 조만간에 후회할 때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정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지적은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곧 넘어올 것 같고요. 그렇죠. 열흘 정도 뒤쯤이면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가결인지 부결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오늘 토론을 보더라도 지난 여러 번 동안 사실은 그 불꽃 튀는 이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대장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예감이 듭니다. 검찰이 아마도 이제 기소 수순으로 어차피 가지 않을까. 예정됐죠. 네, 그 재판에 가고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계속 저희가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